베네치아의 역사를 제가 신화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집을 짓고 문명을 이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전체가 라구나라고 불리는 어떤 자연 환경입니다. 예. 석호라고 표현하죠. 석호. 예. 아. 근데 이 석호는 사람이 살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육지에서 내려오는 강에 의해서 토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예, 진흙벌이거든요. 예. 진흙이 쌓여 있으면 물이 깨끗하지 않죠. 아, 예, 순환이 잘 그러겠네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베네치아 바깥에 있는 요게 리도섬입니다. 리도섬 바깥으로 이제 아드리아의 물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갇힌 물이죠. 아, 약간 호수.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썩는다는 표현은 그런데 음. 물이 그렇게 청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드리아해에서 계절적으로 물이 이렇게 또 들어오죠. 예. 그걸 우리가 아쿠아 알타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겨울 초입에 베네치아는 종종 물에 잠기죠. 아, 그 뉴스에서 가끔 예. 보이는 그거군요. 그게 이제 자연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석고라는 거는 진흙벌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합니다. 예.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물에 잠기죠. 그래서 베네치아는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뉴스에서 네.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네치아가 언제 물에 잠길지 모르겠지만 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 연유로 유네스코에서 베네치아 살리기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베네치아의 침수와 아쿠아 알타 현상을 100% 해결할 방법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연 환경에서 집을 짓고 문명을 이루었을까? 왜일까요? 보시면 이 말뚝 박고 그리고 바닷물 빼고 석회 넣은 다음에 이 건물을 그 위에 지었죠. 그래서 참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참 힘든 곳에 베네치아 원주민들이 살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발굴했을 때 그 베네치아 지반 밑에 있는 저 현재 땅 밑에 또 저런 게 그렇죠.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위에 계속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뭐 이랬던 거네요. 그랬죠. 그럼 그래서 가라앉고 또 가라앉으면 또 짓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 본섬조차도 여러 개의 땅 조각으로 이렇게 운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집 짓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왜 저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 그 이동으로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피해서 베네치아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지었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사실 저런 척박한 인간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땅에 살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게르만족의 침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게르만족이 그 저쪽 동부 지중해에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어마무시한 그 아시아에서 온 훈족의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 먼저 이주한 게르만족 분파가 고트족입니다. 고트족. 예. 동고트족, 서고트족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동고트족은 예. 이탈리아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서진했던 이제 서고트족은 스페인 쪽에. 스페인 쪽에서. 제가 이번에 라벤나를 가봤는데요. 라벤나의 훌륭한 모자이크들이 많습니다. 그 모자이크들은 사실 비잔티움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 라벤나를 지배했던 세력이 동고트족이었고 그 동고트족의 위대한 왕이 테오도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가 세워지는 어떤 초반기에 이주했던 게르만족의 고트족입니다. 그래서 북부 베네토 지방에 살던 이 원주민들이 이 게르만족의 침입을 피해서 바다로 간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또 훈족이 다시 이탈리아로 오고 또
훈족 다음에 온 게르만족이 롬바르드족입니다. 롬바르드족. 그 롬바르드족이 뭐 왔다가 또 왕국을 여러 개 세우죠. 근데 이 롬바르드족은 최종적으로는 또 다른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들, 프랑크족. 프랑크족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세기 초입니다. 9세기 초 베네치아가 사실은 무너질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본성까지 침입해온 게르만족들이 쉽게 말해 바다까지 진출해서 베네치아의 이주민들을 공격한 세력이 프랑크족들입니다. 바다를 넘어서 네, 침입을 리알토 했어요? 섬까지 바다까지 거의 왔는데 뭐 사실 베네치아 역사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 불명하지만 예. 어쨌든 프랑크족의 침입을 가까스로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오늘날 본섬 주변에 베네치아인들이 이제 뭐 확고한 어떤 기반을 잡고 문명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민족의 침입을 피해서 척박한 곳으로, 즉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람 살기는 힘들지만 외적의 침입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몽골족이 쳐내려왔을 때 강화도로 피난 간 것과 같은 비슷한 역사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격적인 베네치아 역사는 한 800년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그 이민족의 침입이 마무리되는 800년 무렵이 베네치아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화도 말씀하셨는데 베네치아 크기가 강화도보다 좀 큰가요? 아니 비슷한가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강화도보다 작지 않을까요? 되게 그런 것 같죠. 작습니다. 되게 작죠. 네. 그래서 엄청 작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유, 이런 예라면 혹시 우리나라도 강화도에 천도한 다음에 그런 것도 가능했겠는데? 근데 베네치아가 석호라는 자연 환경 예. 자체는 나쁘지만 예. 전체적으로 좀 넓은 지리적인 어떤 환경에서 보면 베네치아는 아주 좋은 그렇군요. 요충지입니다. 저 옆으로 이렇게 예. 밑에서 뭐 이렇게 좀 이전할 때도 조금 있고 이렇게 내륙으로 그 발칸 반도와 이탈리아 예, 반도 발칸 반도 쪽에. 중간에 예.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와 알프스 중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요충지죠. 그러네요. 전략적인 예, 요충지고 예. 교육의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이 지역을. 그래서 싸움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네치아 신화는 이런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문명을 건설한 것 자체가 신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베네치아 역사에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산 마르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가. 예, 마가. 요즘은 카톨릭에서는 마르코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옛날엔 마가 했는데 요즘 마르코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마가는 사실은 이 베네치아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성인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워낙에 이 성인은 뭐 복음서의 저자, 신약 복음서 중에 4개의 신약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쓰신 성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선교한 것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서 그렇군요. 순교를 예. 하셨죠. 예. 그런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9세기 초입니다. 거기에서 시신을 훔쳐옵니다. 이게 베네치아 역사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자 신화입니다. 왜 훔쳐왔을까요? 뭐 당시는 아마 이 성인의 유물을 훔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맞나요?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유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인물이고요. 예. 이 성인의 유물을 만지고 참배하면 여러 가지 뭐 병도 낫고 그리고 이제 죄도 사해진다. 이런 교리와 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스토리들을. 그래서 성인물을 예,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예. 훔쳐오는 예. 그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그 성인물 도둑질 중에서 최고 사례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산 마르코 유해를 훔쳐오죠. 근데 훔쳐올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슬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땅이었기 때문에 몰래 훔쳐온 거죠. 2명의 상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밀무역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올 때 이게 좀
가가지고 내가 걸려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산마르코 유해라도 훔쳐가면 내가 환영받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훔쳐와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관에 시신을 넣는 장면이고요. 이게 배를 타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산마르코가 9세기 초 베네치아에 오면서 베네치아를 수호하는 성인이 바뀝니다. 원래 베네치아를 수호하는 성인은 테오도르입니다. 이 테오도르는 그리스, 비잔티움 제국의 성인인데요. 테오도르 성인과 관련된 일화 중에 하나가 악어를 잡는. 그래서 아마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가시면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산마르코 광장 앞쪽에 두 개의 기둥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은 없거든요. 예. 그 한쪽 기둥 위에는 날개 달린 사자가 있고요. 한쪽 기둥 위에는 성 테오도르가 사자를 이렇게 제압하는 창으로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는 초기에 테오도로라는 성인이 비잔티움 제국의 성인이 수호하다가 이 시기 이후 마르코 성인이 이제 베네치아를 지키죠. 근데 사실은 성인의 등급으로 보면 이 차이가 너무 크죠.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베네치아 역사와 당시 베네치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무역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마르코 성인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 산마르코하고 관련된 역사가 있는데요. 신약 복음서를 쓴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죠? 마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마가, 마태 뭐 그런 사람만 좀 누가, 들어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예, 뭐 마르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성경 속에 뭐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에 이 복음서의 저자들과 4가지 뭐 저는 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4가지 수호 상징 동물이 있습니다. 이걸 매칭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어떤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독교 초기에 복음서의 저자와 수호 신물을 연결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이 유럽 기독교 예술 문화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복음서를 나타낼 때 복음서의 저자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를 지키는 이 수호 신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에나에 한 달 있었는데 시에나 대성당 앞쪽 벽면에 그려진 게 요 수호 신물들입니다. 보시면 마태를 상징하는 천사고요. 그리고 요한을 상징하는 건 독수리입니다. 이게 독수리고, 네, 독수리. 천사같이 생겼네요. 네. 얘는 독수리가 생겼고, 그리고 얘는 누가는 뭘까? 소고요. 소. 네. 얘는 말인가요? 얘가 마르코인데요. 말같이 생겼는데? 사자입니다. 사자. 그리고 이 사자는 특징이 있죠. 보시면 뭐가 있나요? 날개가 있습니다. 예. 즉,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산마르코가 되면서 날개 달린 사자가 베네치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관광이나 역사를 이해하실 때 중요한 아이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네. 그렇군요. 제가- 마르코 성인, 날개 달린 사자 이렇게 연결하면 네. 되겠군요. 근데 제가 대중강연 종종 할 때 베네치아 가셨을 때 날개 달린 사자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예, 말씀하시는데 예. 베네치아 지천에 널린 게 지천에 널려 있는데.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가실 때 왜 날개 달린 사자가 저렇게 베네치아에 많을까? 그 이유는 9세기 초 산마르코 성인이 유해가 베네치아 오면서 베네치아 역사는 또 하나의 신화를 쓰게 됐다. 그 왜 르네상스 미술 이후에도 왜 그림에 무슨 상징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뭐 어떤 뭐는 뭐고 뭐 이런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영향인 건가요, 그러면? 거기 회화가 있었고.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리스 말로 이콘이라고 그러죠. 예, 아이콘. 예. 아이콘, 예, 이콘인데 예. 사실은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와 관념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뭐 수월했죠. 예. 왜 그런가 하면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기 예, 때문에 예.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를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썼는데 이미지는 사실은 상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드로라는 성인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성인이 수천 명 되는데 베드로 성인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구별할 거야? 도대체 네. 베드로를 어떻게 그래서 생겼냐고. 베드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 베드로의 상징물인 성물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그걸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 그런 코드, 상징이 있습니다. 아. 베드로 하면 뭐예요? 베드로의 키를 갖고 있죠. 아, 맞아요. 키. 하늘의 아, 맞아. 문을 천국으로 가는 열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아이콘이나 일종의 상징이죠. 그걸 통해서 성인을 저 사람은 베드로야. 또 베드로 성인의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성인은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림도 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이 그림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은 특별한 상징을 안 보여줘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께서 그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를 안고 있는 피에타 이런 것들은 안 봐도 그림만 봐도 그거야. 근데 간혹가다 좀 알기 어려운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어떤 여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터치하려는데 이렇게 손을 밀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로맨틱한 순간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서 부활한 다음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수를 이렇게 만지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죠. 근데 예수가 그게 라틴어로 놀림이 탄게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영어로 번역하면 Don't touch me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런 것도 상징이죠. 이런 어떤 상징 코드들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가르침이 이거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유럽 성당 같은 경우는 입구문이 3개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상징이죠. 3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훨씬 우리가 풍성하게 유럽 문화 또는 기독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죠. 또 날개 달린 사자가 나왔군요. 사실은 베네치아가 이제 해상 제국을 건설할 15세기 네. 무렵이면 수호 성인인 산 마르코보다는 날개 달린 사자를 더 많이 사용해요. 이미지로. 저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 중에서 가장 그 베네치아 해상 제국을 잘 표현한 이미지가 이 카르파초가 그린 날개 달린 사자다. 이게 딱 베네치아 가장 전성기 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 아닐까. 사자도 보시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폭군의 느낌입니다. 네. 이 뒷다리는 바다에 걸쳐 있고요. 그렇군요. 두 개는 이건 바다 영토 그리고 베네치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베네치아의 어떤 위대함을 만들어냈던 이 선박들, 선박들도 네.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저 산마르코 성당인가요? 궁전인가요? 네, 팔라초 두칼레오. 네. 그렇군요. 사자의 이미지가 사실 베네치아 이미지가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베네치아의 위상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기는 사실 베네치아가 위상이 축소되거든요. 유럽 열광과 오스만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 이 사자가 약간 강아지처럼 그렇군요. 그렇게 약간 변합니다. 예. 또 하나의 신화는 제가 바다와의 결혼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베네치아가 신화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일군 사례 중에 하나는 지중해 바다를 장악한 것입니다. 뭐 장악했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겠지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지중해 바다를 누비면서 베네치아 상인들과 배가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바로 바다와의 결혼식입니다. 바다와의 결혼식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베네치아를 다스리는 대표자죠.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둥이 2개 있는데 한쪽은 안 보이죠. 여기 이게 날개 달린 사자군요. 날개 달린 사자가 얹혀져 있고요. 여기는 성인 테오드로가 얹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라초 두칼레고. 요거는 옆에 있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아닌 교황이죠. 교황 알렉산드로 3세.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도제죠. 도제에게 교황이
칼을 주는 요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인데요. 12세기 후반에 교황과 황제가 싸우는데 결국에 베네치아는 교황 편에 서서 결국에 교황이 그렇군요. 승리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선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줍니다. 베네치아 도시 전체의 면벌부도 주고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베네치아는 바다와의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만들어냅니다. 바다와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네치아를 다스리는 이 도제가 이 전용 선입니다. 부친 토르라고 부르는 화려한 갤리선.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이시네, 요거. 요게 전용선입니다. 이 전용선을 타고 베네치아를 다스리는 그 행정 관료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결혼식을 하니까 당연히 반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반지를 준비하고 누구랑 결혼할까요? 신부는 바다입니다. 바다랑 결혼하겠죠. 예. 그래서 그 결혼식 행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바다에 나가가지고 반지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 도제가 한마디 합니다. 여기에 라틴어로 적혀 있죠. 데스 폰사무스 된 말에 인 시그눔 베리 페르페투이que 도미니. 이 요즘식으로 하면 신랑이 쫓겨날 멘트입니다. 뭐라고? 너 바다와 결혼한다. 음. 그 다음이 그렇죠. 영원한 지배의 징표로 이 반지를 주면서 내가 너를 신부한테 너를 True and perpetual dominion.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애정 이게 아니라 지배의 증표로 받아 너와 결혼한다. 근데 사실은 이 베네치아 결혼식 행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탈리아 말에는 성수가 있습니다. 예. 바다는 사실은 말에 우리가 일마레라고 부르거든요. 즉 남성 정관사를 씁니다. 남성인 그리고 도시는 라치타 여성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말에 이자를 빼버리죠. 베네치아에서만? 이건 역사적 해설이고 예. 100%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즉 베네치아가 남성이 되고 바다가 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에서 언어에서 약간 좀 바꾼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베네치아가 영원한 지배의 징표로 바다와 결혼하는 이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자, 이건 18세기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그래서 정말 화려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하죠. 예. 종종. 근데 이 정도 규모는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은? 네. 그래서 베네치아의 어떤 그 신화를 상징한 또 하나가 바다를 지배하는 거였고 바다를 지배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 바다와의 결혼식을 했던 것입니다.